제1장 망치 위의 손. 어린 시절의 기억은 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흙길, 그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가옥. 거기에서 소녀는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재명. 6남매 중 5째였고 아버지는 고된 막노동을 다니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도 풍족한 밥상도 없던 시절이었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쌀을 조금씩 덜어내어 6입을 겨우겨우 채워내셨습니다. 소녀는 어려서부터 현실을 눈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등보다 어른들의 한숨을 더 자주 보며 자랐습니다. 책보다는 망치가 먼저 손에 익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공장으로 향했고 작은 손으로 쇳덩이를 붙잡아가며 기름에 찌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소년공. 12살에 손이 익혀야 했던 이름치고는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는 프레스기에 손이 끼어 살점이 찢겨나갔습니다. 너 같은 건 쓰레기야. 공장장은 소년을 내쫓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붕대를 감은 손을 꼭 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대신 뜨거운 밥 한 그릇을 밀어주셨죠. 그 밥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재명은 삶에 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계에 내던져지듯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구석에 웅크리고 책을 폈습니다. 검정고시 책은 빌린 것이었고 책장에는 손때보다 기름때가 먼저 묻었습니다. 단어 하나, 개념 하나를 외우기 위해 이틀, 사흘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가난이 운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노력이란 단어로 포장될 만큼 멋진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늘 가혹했고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된다는 단 한 줄짜리 희망만으로 버텼습니다. 20살 무렵 그는 마침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단어가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라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의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 때면 그는 공장에서의 그 쇳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기름 묻은 손, 얼얼한 손등, 퉁명스러운 말투의 공장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위한 연료였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망치를 내려놓고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의 길로 자신처럼 아팠던 사람들을 대신할 삶으로 향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생존으로부터 말입니다. 제2장 작은 도시의 거대한 실험. 성남시는 언제부턴가 기피지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도 재정은 바닥이었고 부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도시는 외면했고 원도심은 낡고 지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회피하던 그곳을 이재명은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2010년 그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공익소송으로 다져온 감각은 이제 행정가로서의 무대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시청에는 팩스기 한 대도 돌아가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무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얼마나 가나 보자는 눈빛처럼 말입니다. 첫 임기,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부채 절감이라는 이름의 칼이었습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멈추고 시민들의 복지에 예산을 몰아넣었습니다. 당시엔 파격이었죠. 전국 최초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언론은 그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기성정치권은 그를 위험한 시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말이 곧 기준이었고 설령 욕을 먹더라도 움직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한다는 말처럼 그는 속도전으로 민생을 밀어붙였죠. 가끔은 너무 빨랐고 가끔은 너무 과감했습니다. 시청 복도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무심했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너무 직선적이다. 그래도 일은 빠르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시장의 사무실은 늘 문이 열려 있었고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아니라 운영자처럼 일했습니다.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숫자에 근거해 정책을 밀어붙이며 SNS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날선 언어로 정면 승부를 벌였고
그 언어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과격하다 했고 누군가는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정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재명은 지방 정치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이 언제나 정석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은 어느새 대한민국 행정실험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전국의 단체장들이 그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조용한 지방 도시에서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정치가 될 수 있고 작은 도시도 큰 실험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성남 시민들은 이 사람 다르다는 말을 점점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위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3장 대한민국이라는 현장. 2018년 그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인구 1300만 명, 예산은 웬만한 나라 하나 수준. 이재명은 이제 성남시청의 책상을 벗어나 더 넓은 지도 위에 서게 됐습니다. 단순한 지방행정가를 넘어 이제 그는 전국급 정치인으로 진입했습니다. 경기도청 입구에 들어선 그의 첫날 풍경은 익숙했습니다. 낯설고 무겁고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설보다 회의부터 시작했고 약속보다 숫자부터 챙겼습니다. 정무보다 실무에 먼저 손을 댔죠. 리듬에 전 세계를 뒤흔든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코로나19. 모두가 두려워하며 지켜보던 그 시기, 이재명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 전국 최초 마스크 판매량 공개. 확진자 동선의 실시간 투명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선 조치에 언론은 이재명식 방역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가 직접 운전해 보건소를 방문하던 모습은 방송에 포착됐고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전하는 짧은 위로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시민들은 그의 리더십에 반응했고 보수층 안에서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가 조심스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는 처음엔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날아들었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기에는 속도가 복지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10만 원 선불 카드를 받은 한 시민의 눈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며칠을 버틸 수 있었다는 댓글은 수없이 공유되었고 그의 정책은 이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더는 공상처럼 들리지 않게 된 건 경기도는 그렇게 또 하나의 실험장이 되었고 이재명은 다시 한번 기득권과 다른 정치의 상징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는 TV에 나와 날카로운 언어로 논쟁을 벌였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너무 튄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론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내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보수 언론도 이재명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민생형 행정가이자 대선주자로 나란히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은 여전히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 위엔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계획안, 지역화폐 운영 현황, 농민기본소득 예산 검토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시작된 실험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무대의 조명을 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반격보다 제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을 직접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4장. 졌지만 끝이 아니다. 2022년 3월 9일 밤 텔레비전 속 수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이. 단 0.73%포인트.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작은 차이로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날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예상했던 결과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던 선거 캠프는 정적에 잠겼고 지지자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두문불출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패배 이후에도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패배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인물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굳이 나서느냐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는 퇴장이 없다며 응원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정치인의 보통 궤도에서는 보기 힘든 선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된 이후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끊이지 않는 소환 통보, 그리고 언론의 집중 포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의 이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사법 리스크라 했고 또 누군가는 정치 보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 하나로 맡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생을 말했고 거리에서는 약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정치 방식은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빠르며 여전히 논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는 포장된 정치가 아니라 현장의 정치를 고집했고 그 고집은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했고 말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패 앞에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의심 앞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졌지만 끝나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대는 꺼졌지만 그는 아직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대 뒤에서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5장. 말보다 앞서는 사람. 그의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이미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정치인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선명했고 안으로는 치열했으며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민생이 먼저입니다. 그의 책상에는 거창한 이념보다 전기료 고지서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 지방의료 공백, 청년 무주택 비율. 그는 국가를 숫자와 삶의 교차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치는 감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정치는 기계처럼 식지 않아야 하는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민이 그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덕분에 우리 집에도 난방이 돌아갑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는 그 편지를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국회 연설장에서도 지방 방문길에서도 그는 그 손편지를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덕분에 정치합니다. 그는 때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말이 거칠다고 직선적이라고 혼자 모든 걸 하려 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지적을 들을 때마다 제가 부드러우면 일이 안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면서요. 그는 협상가가 아니라 실행가였습니다. 조용한 설득보다 빠른 실천을 택했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때도 경기지사 때도 그리고 당대표가 된 지금까지 그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낼 때도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도 그는 비웃음을 들었고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그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이더라도 언젠가 국민이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 하나는 지키려 했지.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말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뒷받침된 말, 그리고 책임을 동반한 말입니다. 말보다 앞서는 사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재명이 가진 가장 유별난 점일지도 모릅니다. 제6장. 멈추지 않는 사람. 또 소환이래요. 한 보좌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하다는 듯, 침착하다는 듯. 그러나 그 눈빛에는 단단히 조인 근육 같은 긴장감이 맺혀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연이은 검찰 수사.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파일은 쌓였고 뉴스는 매일같이 이재명의 이름을 맨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국회 출근길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지나쳐야 했고 인터뷰마다 수사 리스크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 애썼고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를 쉼없이 다녔습니다. 수사라는 커다란 파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현실의 바닥을 걸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빌려받은 거니까요. 수사와 비난, 고발과 고립. 그것은 정치가 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말을 아꼈고 언론은 그의 모든 말과 표정을 의심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있어 포장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소년공이었던 시절 기름 묻은 손으로 검정고시 책을 넘기던 그 밤처럼 이재명에게 희망은 해야 하니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섰고 때로는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지지율은 흔들렸고 정적들은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나섰고 검찰 앞에 출두했고 비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병, 낙인, 수모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향한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이 있어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고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누구보다 단단한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그 끝까지 걷겠다고 말합니다. 제7장 약속의 지도. 대한민국은 수많은 약속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헌법, 정책, 공약, 그리고 선거철마다 들려오는 희망의 문장들. 하지만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지켜진 것은 몇이나 될까요? 이재명은 바로 그 깨진 약속들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로는 흔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꿈을 말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살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비를 계산했고 청년의 월세 고통을 몸으로 이해하려 애썼으며 어르신의 통증과 외로움 앞에서 차마 말문을 닫은 적도 많았습니다. 정치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자주 청취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주민간담회, 농촌 봉사활동, 병원 현장 방문. 대선 기간 내내 그는 마이크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한 달 소득이 의료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는 나라.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 그 말은 언뜻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진부함조차 이루지 못한 세상 앞에서 그는 그 말을 다시 꺼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존엄의 회복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그 문장은 선명했고 때로는 공격을 유발했으며 동시에 열렬한 지지를 낳았습니다. 그는 집권 후 1년간 어떤 나라가 될지 디테일한 정책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부동산은 공공의 개입을 확대하겠다 했고 재벌 중심의 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가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정치는 단지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는 순간보다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선을 넘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대통령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삶의 언덕 위에 등을 내주는 사람, 그게 그의 리더상입니다.
그의 지도를 보면 가장 많은 선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심의 빌딩이 아닌 시골의 마을로, 정책의 중앙이 아닌 삶의 주변으로. 그 약속의 지도는 아직 미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도 한 귀퉁이에 이런 말을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내가 반드시 이을 것입니다. 제8장. 끝나지 않는 질문. 그의 하루는 지금도 새벽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식지 않은 커피, 책상 위에 회의 자료들. 정치인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는 전성기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에게 정치란 순간의 힘이 아니라 지속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이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고 그를 향한 응원과 함께 비판도 거칠어졌습니다. 한때의 격렬한 지지자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한때의 반대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그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강요했고 그는 그 변화 속에서도 단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처음 그 말을 했을 땐 단순한 수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장을 지나고 수많은 분노와 한숨을 맞닥뜨린 뒤 그 말은 그에게 신념이 되었습니다. 더디더라도 누군가의 눈물은 닦아줘야 한다는 책임. 그는 언젠가 정치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몇 해 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날이 와도 담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치가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법안 하나, 수치 하나보다도 한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정치를 했습니까? 그 질문은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정치를 계속해 나갈 후배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이 질문을 등 뒤에 새기고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작고 낮은 자리부터 출발했습니다. 소년공으로 시작해 변호사로, 시장으로, 도지사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함 중 그가 가장 오랫동안 품었던 건 시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그 아픔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그 누구의 길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환호가 없어도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 그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